시원아, 재민아, 선우야, 안녕. 이렇게 선생님 목소리를 강의로 들으려니까 어색하지? 선생님도 이번에 내신 대비 강의 영상을 찍게 돼서 좀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 강의를 주게 되었고, 선생님이 왜 내신 대비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선생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열심히 들을 수 있겠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번에 올파이에서 중학교 3학년 내신 대비를 맡게 되었고, 그 학교가 총 4개나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더 효율적으로 내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랬을 때 영상 매체에 대한 장점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영상 매체는 어쨌든 한번 저장되고 또 업로드되면 너희들이 학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에서도 선생님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혹시나 한번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이해하고, 그리고 더 개념을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영상 강의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색을 하나 더 내자면 두 번째로, 사실 너희들이 쓰고 있는 이 교과서는 15개정이어서 올해까지만 사용되고 내년부터는 다 개정이 돼서 이 교과서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의를 찍는 게 마냥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 강의를 찍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 새 친구들, 우리 성일 친구들 꼭 강의 들을 때마다 졸거나 또 다른 딴짓하거나 하지 말고 집중해서 선생님 강의 함께 참여하고 또 필기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럼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교재, 이것도 선생님이 달 일이 만든 거거든? 이 자체 교재에 대한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고 수업 시작할게. 일단 선생님이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요 밑에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표지부터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2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거야, 3. 그래서 요 위에 상단의 가운데에 있는 번호가 바로 선생님이 말하는 페이지니까, 뭐 숙제나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이 페이지 피세요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번호를 보고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첫 표지를 지나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성일중 3학년 1 금성 1-1 노래의 아름다운 빈칸 확인 답 이렇게 있어. 우리 선우, 재민이, 시원이는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를 한 적이 없잖아. 선생님은 항상 첫 번째에 이 각 교과서 소단원에 개념이 다 정리되어 있는 이 책의 표를 이렇게 다 정리해놔. 그래서 요거를 빈칸을 뚫어 놓거든?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와서 요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 이 소단원의 핵심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 거야. 요게 하나의 테스트야. 그래서 선생님이 공지를 다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번 주차에 배웠던 교과서 내용에 대한 핵심 정리, 빈칸을 이 페이지를 꼭 열심히 복습하고 암기해서 또 외워와야 된다, 이 말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빈칸 확인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지나면 이제 6페이지에는 지문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어. 이 지문 확인은 선생님이 금성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 근데 빈칸이 뚫려 있어. 빈칸이 뚫려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펜 들고 손이 바빠야 성적이 오르는 거 알지? 손 바쁘게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해 나가면서 선생님 설명 듣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보통 온라인 강의할 때 요 지문 확인 부분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니까 요 부분을 같이 따라와서 페이지에 맞게 빈칸 채우면 돼. 그리고 내용 숙지해야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지문 확인이 끝나면 다음 페이지로는 기출이 나와. 이 기출은 보통 과제로 선생님이 내는데 객관식 문제만 되어 있고요. 보통 30문제 정도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숙제도 13페이지에서 여기 20페이지까지 30문제네. 이 문제를 풀어오면 되는 건데, 이 문제를 금요일 수업 강의 듣고 토요일까지 하루 만에 해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선생님이 유동적으로 이 내신기출 과제는 몇 월까지 풀어오세요. 공지할 테니까 너무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검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땡깡 부리지 말고 선생님의 공지사항을 꼭 잘 읽어줘. 알겠지? 그래서 내신기출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챕터로는 너희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교과서가 나오는데 이 교과서는 단순히 너희 학교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서 주로 참고해서 보시는 이제 주석 교과서라고 해. 교사용 교과서지. 그래서 교사용 교과서 선생님이 여기다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왜 교사용 교과서를 줄까? 우리 선우 알고 있어? 잘 모르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 주석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내용 정리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좀 깔끔하지.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빈칸 채울 때는 조금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교사용 교과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얼마나 깔끔해, 그치? 그래서 요거를 어때? 너희들이 첫 번째로는 선생님 수업으로 이제 개념 정리하고 두 번째로는 작품과 개념을 이 주석 교과서로 정독해서 이렇게 내가 오늘 배웠던 시가 권대용의 햇빛이 말을 걸다라는 시지. 시 읽어볼까? 읽어보면서 어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꼭 하나하나 읽어보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은 사실 교과서를 수업에서도 한 번, 그리고 집에서 자습할 때도 한 번, 두 번이나 읽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복습할 때 한 번 더 읽잖아? 그러면 내신 대비 때 교과서를 3회독 한다? 그럼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주석 교과서를 선생님이 여기에 다 담아두었어. 그래서 교과서가 끝나면 자, 36페이지 보면 36페이지에 이렇게 학습지 그리고 소단원 평가, 쪽지 시험, 소단원 평가 이렇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가 있어. 주로 이 학습지 내용이나 쪽지 시험, 소단원 평가는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진행하거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없을 때 문제풀이 하는 시간에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출판사 문제,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출판사 문제는 주로 수업 안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금요일에 오늘은 강의만 듣겠지만 토요일에는 어제 강의 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너희들이 직접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일주일의 공부를 마무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 성일중 친구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제 수업 자체 교재에 대한 구성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볼까? 어디를 피냐면 6페이지를 피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시간도 좀 줄게. 왜냐면 선생님은 패드로 이렇게 필기 강의를 찍는데 우리 친구들은 교재를 막 넘겨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게요. 다 찾았나요? 혹시나 얘들아 선생님 말이 빠르거나 혹은 좀 선생님이 찾는데 오래 걸렸는데 선생님이 벌써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영상이니까 일시정지할 수 있어. 정지 버튼 누르고 너희들 페이지를 찾거나 아니면 필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다음 말을 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에 있는 노래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소단원을 오늘 해결해 볼 거야. 일단 이 첫 번째 1단원의 소단원에는 시하고 그다음에 시조가 하나 나와. 그래서 권대웅 시인의 햇빛이 말을 걸다 라는 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넘기면 여기 작자미상의 수박같이 뚜렷한 이마라는 작품이 있거든. 요거는 시조야. 그래서 시조가 뭐였더라? 시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따가 시조 이거 공부할 때 시조가 어떤 작품인지 어떤 갈래인지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볼게. 자, 이 작품, 즉 햇빛이 말을 걸다라는 건 얘들아 봄날 따스하게 비치는 지금도 어때? 날씨가 풀렸지? 그치? 이런 봄날이 오고 있어. 이런 봄날에 따스하게 비치는 바로 햇빛과 뭐하는? 교감한다는 건 서로 어때?
교류하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이지 교감하는 기쁨을 어떻게 노래했냐? 담담하게 노래한 시야. 담담하다라는 거는 감정을 막 격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표현하는 걸 담담하게 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담담한 어조라고도 해요. 자, 그다음 이 시는요. 굉장히 봄날 빛이 따스해. 따스한 봄날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는 광경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해. 감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듣고 이런 걸 다 감각이라고 하죠. 그런 감각적으로 묘사하고요. 특히나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있는지 뭐 시각인지 뭐 후각인지 청각인지 이런 것도 시에서 찾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시의 어떤 부분이 특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지. 우리가 시를 읽으면 와, 이 시 굉장히 감동적이다,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니? 보통 우리 남자친구들은 시를 잘 안 읽더라고. 선생님도 어렸을 땐 잘 안 읽었는데 대학교 때 시를 막 읽어보니까 진짜 마음을 울리는 시도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고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을 해보는 게 사실은 요 1단원의 학습 목표기도 해. 그래서 작품을 읽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미적 체험이라고 해. 작품을 읽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 심미, 아름다울 미자 한자를 쓴 거거든. 심미적 체험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이 심미적 체험을 우리가 해보고 또 시의 내용과 관련된 우리 독자 자신의 경험도 떠올려 읽어야 한대. 시를 쓴 권대웅 작가는 사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굉장히 감수성이 깊은 그런 시어를 활용하여 감동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을 써왔대. 근데 처음 듣지? 선생님도 이 시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 자, 그럼 이제 시를 볼게요. 햇빛이 말을 걸다. 근데 얘들아, 우리 똑똑이 친구들이라면 햇빛이라는 것이 말을 건다는 거에 약간 의문이 들어야 돼. 말을 걸 수 있는 건 뭐야? 보통 사람이 걸잖아. 그치? 근데 햇빛이 말을 건다고? 애초에 얘들아, 여기 제목 속에서 우리가 시를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한 표현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바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어. 바로 무슨 법? 그렇지. 바로 의인법이 들어가 있다. 의인화된 대상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시를 읽어볼까? 자, 길을 걷는데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다. 그래서 햇빛이 이마를 건드린대. 야, 말을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마를 건드려. 와, 이런 거 다 어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나 행동이잖아. 그래서 요 햇빛을 뭐 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의인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어. 만약에 내가 의인화를 몰라 친구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써줘야 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처럼 표현되면 의인화 됐다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이 아닌 존재가 어떤 건지 알지? 뭐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사물도 되고 보이지 않는 현상도 된다. 그래서 햇빛을 의인화하여서 이마와 닿는 느낌을 어때?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지. 그럼 여기서 쓰인 감각은 뭐냐면 건드리는 거잖아, 얘들아. 건드린다는 거는 나를 만지는 거니까 내가 터치하는 거, 나를 만지는 것은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 거지? 우리 오감각 중에? 그렇지. 촉감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촉각적 심상.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촉각적 심상, 그리고 의인화. 그 다음에 얘들아, 뭐뭐 한다. 이렇게 시의 문장의 끝이 뭐뭐 한다로 끝났지? 뭐뭐 한다. 요거는 문장 반복이 계속 되거든요. 요런 형식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도 봄이야.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수백 광년을 달려온 빛 하나가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진 것이다. 뭐뭐 한다. 요런 게 반복돼. 그래서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갈게. 뭐뭐다로 끝나는 거. 여기 뭐뭐다. 형광펜으로 칠해볼게. 뭐뭐한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문장이 굉장히 자주 나와. 그런 문장 반복이 되면 시는 얘들아 짧잖아. 그리고 짧고 반복적인 표현이 좀 있는데 이렇게 반복이 자주 되면 우리가 뭐가 생겨? 약간 리듬감이 생겨. 이런 리듬감을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운율이라고 해. 그래서 문장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와, 그래서 우리가 고작 사실은 두 행 읽었는데 두 행 속에 아주 많은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 의인화도 있고 촉각적 심상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 문장 반복에 대해서 파악해. 그래서 운율이 형성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가 뭐뭐다라는 반복 요런 말은 옳은 거야 옳지 못한 거야?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삼행 볼게. 봄이야 이러면서 뭔가 봄이 왔다고 지금 느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햇빛이 말을 건 거야.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건 거야? 야, 봄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따스한 봄 햇빛을 통해서 이제 진짜 어때?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봄이야. 굉장히 짧잖아. 그리고 굉장히 독립되어 있어. 그래서 독립된 시행. 이 봄이야라는 한 줄이 굉장히 홀로 딱 있잖아. 독립된 시행으로 배열되어서 오히려 어때? 저게 다 할 만한 건가? 뭔가 더 뒤에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주면 우리가 이걸 뭐해? 약간 아쉬움 남는 거야. 약간 조금 찝찝한 거라기보다는 아쉬워.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시적 여운이라고 해. 그래서 여운을 남긴다. 그래서 이것도 형광펜으로 칠해볼게. 자, 햇빛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자 햇빛을 통해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봄이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시행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 아쉬움을 남는다. 굉장히 여운을 준다. 근데 시에서 얘들아 여운을 준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기능이야. 왜냐면 아쉬운 만큼 생각이 계속 나거든. 그치? 우리 왜 여러분도 이제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봤을 때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영화가 길어졌으면 좋겠다. 드라마가 더 몇 회차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낀 경험 있을까? 그런 게 바로 왜? 더 너무 좋으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봄이야는 햇빛이 뭐 한 말? 전달하고자 한 말. 햇빛이 전달하고자 한 말. 독립된 시행으로 배열하여 여운을 남긴다. 이거는 다 옳은 선택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시가 어느 부분까지인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밑줄을 그을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3행까지 봤어. 알겠지? 그 다음 4행 그 말을 하나 하려고 어떤 말? 봄이야 라는 이 말을 하나 하려고 수백 광년을 달려온 빛 하나가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 말을 려고라는 말은 약간 의도가 담겨있는 거지. 그치? 목적, 의도가 담긴 말이야. 그 말을 하려고 어떻게 했어? 수백 광년을 달려왔어. 빛 하나가. 그리고 그 빛 하나가 봄빛이죠. 그 봄빛, 햇빛이 내 이마를 건드린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햇빛이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마를 툭 건드리는 햇빛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걸 촉각적 심상으로 느끼면서 햇빛이 우리에게 봄이 왔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표현법은 뭐뭐 하려고 라는 이 표현도 아까 우리 뭐뭐 한다 라는 문장의 끝부분이 반복됐다 했지? 여기 려고도 얘들아 여기 반복돼. 밑에 연 보면 반복되거든? 그래서 려고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느껴지는 바로 운율은 아이고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운율은 시에 뭘 느끼게 해줄까?
시에 아까 뭘 느껴야 된다 했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에 표현의 측면에 속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좀 어려운데 봐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작품의 내용을 보고 감동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왜 그 연출이라고 해가지고 뭐 막 영화적인 어떤 기법? 약간 어떤 주인공이 원래는 이 세상에 있었는데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 참신하고 기발한 발상으로 이 주인공을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그 기법,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표현의 측면이라고 하거든. 내용이 아니라 표현, 약간 장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운율이 이렇게 있는 거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때? 뭔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법, 장치와 같은 표현적인 측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운율은 얘들아 내용보다도 약간 표현의 측면, 장치에 속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 수백 광년을 달려온 빛 하나라는 건 너희들 광년, 수백 광년 이게 그 우주 용어, 태양과 관련된 용어잖아. 그 우주 세계관.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수백 광년이 걸렸다라는 거는 엄청 오래 걸렸다는 거지. 그렇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졌다, 왔다,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볼게요. 뭐뭐한 이 피우려고 잠든 모모의 눈꺼풀 깨우려고 여기 시어가 빠져있네. 채워볼게. 나무 한 잎 피우려고 그리고 잠든 꽃잎에 눈꺼풀 깨우려고. 이 말은 햇빛이 왜 봄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의도가 있어. 뭐 할까? 나무를 피우고 꽃잎의 눈꺼풀을 깨우려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얘들아 봐봐. 나무랑 꽃잎은 어떤 존재야? 자연물이지. 근데 이 나무와 꽃잎도 특징이 있는 게 사계절 내내 피지 않아. 겨울이 되면 어때? 나무에 잎이니? 대부분 어때?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꽃잎도 어때? 꽃도 전혀 피지 않지. 물론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도 잎이 있는 나무가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이 나무와 꽃들은 겨울에 다 지잖아. 그런데 봄이 오면 어때? 이러한 나무와 꽃이 새롭게 생명력을 얻고 피어나 자라나지. 그치? 그것을 햇빛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이 왔음은 즉 봄이 왔기 때문에 이 나무와 꽃잎이 깨어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나무 한 잎 피우려고 잠든 꽃잎에 눈꺼풀 깨우려고 지상에 내려오는 햇빛들. 나에게 사명을 다하며 떨어진 햇빛을 보다가 문득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뭐뭐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 얘들아. 일단 지상으로 내려왔어 햇빛들이. 그리고 나서 나에게 사명을 다하며 떨어진 햇빛. 여기서 나가 누구야 얘들아? 바로 말하는 이야. 바로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 나왔네. 화자. 그러면 화자가 시 표면에 겉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 표면이라는 말은 겉에, 시 작품 이렇게 겉에 나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등장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화자가 시 표면에 등장했다. 꼭 기억해줘. 그 다음, 그래서 나에게 사명, 어떤 사명이 있었어? 이 햇빛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게 있었지. 그래서 첫 번째 의도가 뭐였어? 이 봄이 왔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떨어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의도는 나무와 꽃잎의 잎과 눈꺼풀을 깨우기 위해서 온 거지. 그치? 그런 햇빛을 내가 어떻게, 이 화자가 어때? 봤던 거야. 보다가 문득
나는 그럼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뭔가 정서 혹은 감정,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행동을 했잖아. 감정이 이제 생겨야지. 문득 나는 뭘 깨달아?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뭐 한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모든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뭔가 단순한 그냥 햇빛이 내리네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게 바로 다 하나하나의 의도, 계획이 있는 행동으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모든 햇빛이 이야기, 말을 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햇빛을 본 나는 뭘 얻었어? 햇빛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깨달음? 햇빛이 내리쬐는 행동이 다 의도가 있을 것 같다. 그 의도가 바로 이 봄을 알리고 이 자연물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왔음을 알게 된 거지. 자,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갈게. 이어서 시를 보면 땡땡에게 세상의 모든 땡땡들에게 뭘 걸며 내려온다는 걸 알았다. 반짝이며 날아가는 땡땡들,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땡땡들 눈부심으로 가득 차 서로 어떻게 있었다. 요게 지금 선생님이 쭉 읽은 거거든? 다 뭐가 빈칸이 있어. 이 빈칸들이 좀 공통점이 있거든? 선생님이랑 같이 봐보자. 먼저 햇빛이 말을 거는 자연물이 등장해. 바로 강물. 햇빛이 강물한테 말 걸고요. 또 나뭇잎한테 말 걸고요. 나뭇잎.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플랑크톤 뭔지 아니 얘들아? 미생물이야, 미생물. 그래서 뭘 걸어? 이런 자연물들에게 말을 걸며 내려온다는 걸 알았대.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햇빛을 보다가 깨달은 거지, 그치? 그 다음 반짝이며 날아가는 물방울들.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풀잎들, 꽃들. 그러면 지금 이런 자연물들이 햇빛이 말을 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물방울, 풀잎, 꽃들은 이 햇빛과 서로 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날아가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지. 봄이야. 이거 햇빛이 딱 봄을 알려주는 햇빛을 내리쬐으면 이런 자연물들이 물방울, 풀잎, 꽃들이 이 햇빛과 서로 통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서로 통하고 있는 자연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시에서 만약에 내용 확인 문제에서 얘들아 햇빛이 초록으로 빨강으로 반짝이며 날아가는 건 틀렸지. 왜냐면 초록으로 빨강으로 반짝이며 날아가는 건 햇빛이 아니라 요런 물방울, 풀잎, 꽃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시어가 잘못 이 선택지에 쓰이면 오답으로 확인해야 돼. 알겠지? 햇빛이 초록으로 빨강으로 반짝이는 게 아니라 물방울, 풀잎, 꽃들 같은 자연물들이 이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자연물들, 즉 눈부심으로 가득 차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 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빈칸을 그냥 비워둔 게 아니야. 의도가 있어, 선생님도. 그래서 요 햇빛이 강물, 나뭇잎, 플랑크톤 뿐만 아니라 물방울, 풀잎, 꽃들과 같은 여러 자연물들과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교감하는 거야. 서로 소통하는 거야. 단순히 햇빛만 말을 걸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봄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햇빛에 뭘 해본다면 귀를 기울여 본다. 귀를 기울여 본다. 왜냐면 햇빛의 이 말을 이 화자도 어때? 교감하려고 하는 거야. 교감하고자 해. 그랬더니
그의 소리를 듣고 푸른 귀 하나가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소리라는 거는 이 햇빛의 소리를 듣고 뭐 하나가 푸른 귀 하나가 땅속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즉, 이 푸른 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푸른 색깔을 지닌 자연물, 새싹인 거지. 그래서 지금 햇빛, 자연물, 그리고 화자가 다 이 햇빛과 서로 교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끼리 서로 다 교감하고 있는 거야. 다시, 햇빛, 자연물뿐만 아니라 화자도 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감을 나누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빈칸 좀 채워볼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얘들아 아름다운 자연과 어떻게 대조되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옳을까 틀릴까? 그렇지, 적절하지 않지. 자연물과 햇빛뿐만이 아니라 이 화자도 이 햇빛, 자연물과 교감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 역시 햇빛과 교감하고자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햇빛과 교감하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시다. 그리고 그 햇빛과 교감하는 존재는 자연물뿐만이 아니라 화자도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볼게요. 정리해보면 봄이야라는 표현의 의미, 햇빛이 화자와 자연물들에게 뭐하고 있어? 말을 건네고 있는 거잖아. 건네는 말. 그래서 따스한 햇빛을 통해 봄이 왔다.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 하나의 시행, 봄이야 딱 한마디로 끝났잖아. 그래서 독자에게 오히려 어때? 좀 더 없어? 여운을 느끼게 한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만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존재들과 교감하는, 만물의 교감을 나타낸 표현으로서 햇빛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화자와 봄이야 라고 말하고 떨어지는 햇빛, 그리고 그 햇빛의 기운을 받아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새싹의 푸른 귀, 요 세 존재는 서로 어때? 교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 선생님 하나 좀 정리를 할게. 필기를 할게. 자, 이 시는 얘들아 감각적 이미지가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 아까 처음에 요 이마를 건드린다라는 건 촉각적 심상이라고 했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어. 예를 들면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풀잎들, 꽃들, 이 시행을 보면 자, 여기 초록과 빨강이라는 표현이 있어, 얘들아. 요거는 얘들아, 초록과 빨강은 색깔이지. 색깔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당연히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색채라고 하거든? 색채어라고도 할 수 있어. 색깔을 드러내는 시, 색채어. 오케이? 그리고 봄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햇빛에 귀를 기울여 본대.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본다는 거는 햇빛의 이 말을 듣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 라는 건 어떤 이미지냐면 사실은 듣는 거니까 이거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푸른 귀도 어때? 푸른색이니까 색깔이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촉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시각적 이미지 색채어, 청각적 이미지 쓴 거 또 이 지문 분석에 꼭 써놓으세요. 다 썼나요?
다 못 썼으면 잠깐 멈추고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갈게요. 작품 해제. 해제라는 거는 풀이해주는 거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햇빛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어느 봄날, 그 봄볕을 맞으며, 봄의 햇빛 봄볕을 맞으며 화자가 떠올린 정서, 감정을 섬세한 시어로 쓴 시야. 그래서 이마에 봄볕이 와닿는 감각을 햇빛이 말을 건다. 그냥 봄볕이 내리는 그 상황을 말을 건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거 말을 건다 말고 말을 거는 것이라고 할까? 말을 거는 것에.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다. 그치? 그 다음, 봄이야라고 말을 건네는 것으로 햇빛을 뭐 했어?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 그리고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고 떨어지는 이 햇빛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 한 잎을 피우기 위해 잠든 꽃잎의 눈꺼풀을 깨우려고 나에게 내려왔다 라고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굉장히 섬세한 상상력, 이런 상상력을 갖고 있네. 그치? 섬세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봄날의 순간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서정이라는 건 얘들아 정서를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정서를 잘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어. 감정을 잘 표현했다. 그리고 간결하게, 시가 길진 않지? 간결하게 배열된 시인과 봄이 화자에게 거는 말인 봄이야를 한 행으로, 특히 짧았잖아. 봄이야라는 말이 한 행으로 처리하여 굉장히 감정을 막 봄이 왔어 얘들아 봄이 왔어 와 너무 신난다 이게 아니라 감정을 굉장히 잘 정제시켰다. 정제된 감정, 절제했다라고 볼 수 있어. 정제된 감정을 여운이 남게. 오히려 어때? 아쉬운 거지. 그만큼 생각이 나고 인상 깊다라는 거죠. 또한 햇빛이 말을 거는 자연물 많이 있었죠? 강물, 나뭇잎, 플랑크톤들이나 서로 통하고 있는 물방울, 풀잎, 꽃들과 같이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소재들 어때? 쭉 하나로 어때? 쉼표로 표시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나열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소재? 자연의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시적 화자와 그리고 자연물들이 서로 교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 찬 순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학습활동 보면요. 햇빛이 말을 걸다의 말하느니, 즉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빈칸에 적고 주제를 써보자. 이런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갖고 왔는데, 일단 뭘 피우려고 했었지? 처음에? 그렇지. 나뭇잎, 나무나 꽃잎을 피우려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라고 했고, 나의 이마를 그래서 건드리면서 봄이야 라고 말을 했지. 그치? 그래서 봄이야 하고 나에게 말을 건넸고, 그리고 이 나뭇잎, 꽃잎 피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물에게 햇빛을 쏟아내었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건 햇빛이야. 이 햇빛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들 그리고 깨달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봄날의 햇빛과 세상 만물이 서로 교감한다. 이 교감에 화자도 포함해줘.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자연물과의 교감, 서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 봄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막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풍경에서 전달되는 느낌은 어때? 햇빛이 쏟아지니까
풍경이 눈부시고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질 수 있지. 이거 평화롭게. 이제 진짜 약간 뭔가 차가운 겨울이 아니라 봄이 왔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치? 그 다음 넘어갈게요. 3. 2학년 때 배운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 여러분 2학년 때 윤동주의 새로운 길 배웠나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에 대해 나눈 대화인데 이를 통해 햇빛이 말을 걸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있네. 은서야, 너는 2학년 때 배운 새로운 길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인상 깊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는 구절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나랑은 다르네. 왜 마음에 들었어? 하니까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말하는 이에 이 의지, 이제 나는 언제나 어떻게 이 길을 걸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감동적이었대. 현우, 너는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랬더니 좀 나는 너는 시 구절에 내용에 지목했구나 라고 하면서 대답하진 않고요. 바로 대답하진 않았어. 나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새로운 길이라는 구절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리을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느껴졌거든.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랩 가사들처럼 너는 이 운율과 같은 표현의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느꼈구나. 같은 시를 읽었는데도 우리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 다르구나. 그게 바로 시의 아름다움 아닐까? 여기 잘렸네. 얘들아, 여기 써줘. 이게 바로 시의 아름다움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가 이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새로운 길 이렇게 지금 또 써놨는데 이 시를 읽으면 어떤 친구들은 이 시의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시의 구조라든지 이 시의 운율이라든지 이 시의 반복된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이 시의 비유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닌 형식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내용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과 표현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은서와 현우가 새로운 길에서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구절과 그 이유를 표로 정리해보고 해당 구절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의 종류의 표시를 했는데 은서는 인상적인 구절이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감동적이었다. 내용의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죠? 현우는 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반복되는 리을 발음 내일, 갈, 길 이런 리을이 리을 발음에서 운율이 느껴져서 아름다움을 느꼈대. 이거는 표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꼭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내용뿐만이 아니라 표현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구분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걸 우리가 햇빛이 말을 걸다, 다음 페이지. 햇빛이 말을 걸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 골라보고 그 이유를 표현과 내용의 측면에서 그럼 나눠서 봐야겠죠? 설명을 해봅시다. 만약에 표현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럼 여기 보면 그의 소리를 듣고 푸른 기 하나가 땅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푸른 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새싹이었죠. 이 새싹을 마치 뭘로 표현한 거야? 귀를 가졌다라고 표현했잖아, 얘들아. 요것도 무슨 화? 사람이 아닌데 귀가 있어? 그렇지. 새싹을 마치 사람처럼 푸른 귀에 빗댄 거잖아. 사람에 빗댄 거니까 비유하여 햇빛을 받아서 새싹이 난다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졌대. 그래서 사실은 얘들아, 햇빛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연물들이 의인화되었다라고 해도 맞아요. 알겠죠? 새싹 이 자연도 의인화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법?
의인법이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다. 자, 그 다음 볼게.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반짝이며 날아가는 물방울들,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풀잎들, 꽃들, 눈부심으로 가득 차 서로 통하고 있었다. 이게 세상 만물이, 그쵸? 온 존재들이 햇빛과 서로 통하고 있어. 교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진대. 요거는 우리가 어떤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 짝이랑 함께 이걸 얘기해보자 하는데 그냥 간단히 채워볼게. 짝이 만약에 골랐던 구절이 나에게 사명을 다하며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이유가 뭐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걸 또 어때? 그냥 봄이 온 일이 아니라 사명. 약간 사명이 죽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이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다. 먼 길을 달려와서 봄이 왔음을 알리고 수백 광년 됐다 했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햇빛이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대단하고 고맙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짝의 의견에 대해서 뭐 어떤 친구들은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중요한 임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뭔가 햇빛이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어 사명을 다한다는 표현은 나도 너의 말을 들어보니 감동적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쵸? 이거는 다양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자, 그 다음 우리 11쪽에 수박같이 뚜렷한 이마라는 이 작자 미상의 시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지금 한 대략 50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한 10분 정도만 더 할 건데 요거를 하고 더 자세한 설명은 토요일 수업 때 와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더 해줄게. 시조에 대한 어떤 갈래 특징을 좀 알면 좋거든요. 그 갈래적인 특징은 선생님이 내일 토요일에 오면 꼭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지문 확인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이 작품 수박같이 뚜렷한 이마라는 이 작품은 주제가 뭐냐면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을 풍자 중요한데 풍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그 대상을 비웃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해시태그 하나 달아주자면 풍자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을 뭐 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비판받을 대상이 누굴까를 찾아야겠지, 그치?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표현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조는 짧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제목을 항상 선생님 먼저 보잖아. 이 제목에서도 일단 중요한 특징이 있다. 수박같이, 뭐뭐같이. 이 임인데 어떤 임이야? 수박같이 뚜렷하대. 그럼 뭐뭐같이, 뭐뭐처럼을 사용해서 임을 수박으로 표현했네? 어떤 대상을 다른 요소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비유라고 하는데 요 같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어때? 직접 비유했다.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3학년쯤 되면 사실 비유 종류, 직유, 은유, 의인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모른다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다음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를 초장이라고 하거든요. 초장 읽어볼게요. 이 수박같이 뚜렷한 이마, 참외같이 단 말씀, 마소. 요게 이제 한 줄이거든요. 이 수박이라는 거는 얘들아 여름에 보통 많이 먹지? 근데 이 수박이 굉장히 번듯하게 뭔가 이렇게 좀 매끈매끈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수박은 겉모습이 번듯하게 생긴 사람을 수박이라고 얘기해. 뚜렷하다는 것은 얘들아 이거 어휘 잘 알아도 둥글둥글하다는 표현이야. 둥글둥글한 이마. 참외같이. 그럼 수박 말고 다른 과일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참외가 나왔어. 참외같이 단 말씀 마소. 그럼 참외도 지금 어때?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이 말씀에 빗대어진 거지. 참외가 어때? 굉장히 달달하잖아.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때? 이 참외같이 달달한 말을 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서 참외같이 단 말씀, 즉 듣기에만 어때? 달달해. 좋은. 번지르르한 말을 의미해. 그러면 지금 참외하고 수박은 화자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과일일까? 여기서 긍정적인 시야일까? 겉모습이 번듯하고 듣기에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옳게 보는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용 확인 문제에서 참외는 듣기에만 좋은 말을 빗댄 것은 적절한 거다. 즉 결국엔 번듯한 겉모습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임을 얘기하고 있어. 어떤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중장이라고 하는데 가지가지 하시지 말이 말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지 하시는 말이 말마다 뭐뭐다. 웬 말이다 라고 하거든. 여기 채워볼게. 가지가지 하는 말마다. 너가 번듯하게 하는 그런 번지르르한 말은 결국 웬 말이다. 예쁘게 쓸게. 웬 말이다. 근데 이 웬 말이 뭐냐면 그른 말,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그른 말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가 어차피 이렇게 번지르르게 한 말은 다 뻥이야, 거짓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그 다음 종장 볼게요. 마지막 9,10월은 음력 9월에서 10월이에요. 시동아 같이 성긴이라고 칠게. 속성긴 말 마르시오 이렇게 얘기하네. 9,10월 시동아 같이 속성긴 말 마르시오. 9월에서 10월에 시동아 같이. 그럼 이 시동아가 뭐냐면 약간 씨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키운 어떤 동화라는 그 식물이 있어. 동아줄 알아? 동아줄? 너희 전래동화에서 많이 나오지. 그 동아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물이야. 그 시동화 같이 속성긴.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동화 이 식물 안에는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 이제 뜨어 있다라는 말은 좀 빽빽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속이 되게 비어 있어. 그래서 속 썩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속이 꽉 찬 게 아니야. 속이 오히려 좀 듬성듬성 비어 있어. 그런 말을 하지 말래.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겉으로는 듣기 좋지만 속을 보면 어때? 그 말은 실속이 없어.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 실속이 없는 빈말. 그런 빈말을 의미하고 알맹이 없는 그런 빈말을 하지 말라. 듣기만 좋은 그런 빈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임이 있는데 그 임의 모습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겉으로는 좋아. 겉으로는 번듯해. 임의 특성. 겉모습은 번듯하고요. 하는 말이 이 겉모습과 또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사실은 실속 없고 다 거짓말이야. 사기꾼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겉모습, 즉 외모를 수박에 그리고 하는 어떤 말을 참외, 시동아에 빗대서 직유법을 사용해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임의 어떤 잘못된 태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임의 잘못된 태도를 이 과일이나 식물로 빗대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비판하고 있다. 요게 뭐다? 요게 풍자다. 자, 그 다음 작품 해제 보면 이 시조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수박이나 참외나 시동아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소재에 빗대어 겉모습은 괜찮아도 알고 보면 더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위선자, 그런 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비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또 풍자적 표현,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비판하는 풍자적 표현 기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학습활동에 수박같이 이마에 등장하는 소재 3가지 중요합니다. 수박, 참외, 시동아. 여기서 수박이 외모야. 겉만 번듯한데 근데 어때? 사실은 내실이 없어. 참외는 맛이 단 채소로 겉만 번듯한 사람이 하는 듣기에만 그냥 좋은 말. 실속은 어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시동아처럼 겉으로만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참외랑 시동아가 같은 단어지? 비슷한 단어지? 알맹이가 어때? 알맹이가 비어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시조에 말하는 이가 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바로 겉은 번듯하게 생겨서 듣기 좋은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시조에서 표현이 재밌다고 느낀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듯이 수박, 참외, 시동아 같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쭉 갖고 와서 사람에 빗대고 있어. 그게 좀 발상이 신선하죠? 그 다음, 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제 수박, 참외, 시동아 등의 소재 등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런 말 했어. 그럼 이거 맞아, 틀려?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돼요. 이거 틀려요. 요런 소재는 사람에 빗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겉만 번듯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말하는 이가 임을 어떻게 했어요? 풍자, 우스꽝스럽게 비판하여 표현한 부분은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어때? 이 작품 재밌다, 감동을 느끼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시조에 대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자신의 주변에도 임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짧은 글을 써봅시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첫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내일 토요일 시간 잘 보고 늦지 말고 오길 바랍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안녕.